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연기금 매수세로 낙폭이 좀 축소됐습니다만은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한때 2.7% 급락하기도 했었죠. 이런 와중에 올해 초부터 트럼프 관세 피난처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식음료 업체의 해외 수출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기에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식음료주가 트럼프발 관세 공격에서도 방어주로 나서줄지 식음료 업계 수출 현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2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3.4% 성장한 수치라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와 또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게임 산업,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예상보다 그 관세 공세 수위가 높았다는 평가가 많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예상한 것보다는 관세율 자체 수준이 좀 높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전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20% 정도 이제 기본 관세, 상호 관세를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기본 관세 10%는 다 동일하게 부과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별로 징벌적 관세를 얻는 형태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관세는 5일부터 적용되고요. 국가별 관세는 이제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간 동안 또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 관세 10%는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한 그 보편 관세 10%를 좀 준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상호 관세까지 다 합쳐진 그 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 딱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미국이랑 교역을 많이 하는 주요 국가들 한 25개국 중에서는 한 13번째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 관세율 자체만 보면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고요. 네. 베트남이 46%, 스리랑카 44% 순이었고, 이제 우리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좀 중요한데, 중국이 34%, 네. 대만이 32%, 인도 26%.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발표 때는 한국은 25%, 일본 24%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대상이었던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 그런데 이제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딱 기본 관세 10%만. 그런데 이제 아까 이따가 설명드리겠다고 한 건 우리나라가 25% 관세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는 25%였어요. 이거 본인이 이제 그 팩트시트라고 그래서 근거표 같은 거 가져와서 보면 거기에 다 25%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6%로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언론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럼 왜 이게 다르냐 발표 때랑,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백악관이 또 자신들의 X, 예전 트위터죠. SNS를 통해 공개한 관세율 표에도 우리나라 25%로 적시돼 있고, 이게 다른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웬일이에요? 다 이게 관세율이 다 지금 적시된 것보다 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금 나라를 다른 건 알겠는데 한 나라를 두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5. 실제 적시된 건 26%로 네, 나왔잖아요. 26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나라 하니까. 같이 이제 발표 때랑 행정명령 부속에 적시된 거랑 다른 나라가 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백악관의 발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참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국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 관세율을 정한 건지. 네. 이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예. 명확하게 우리가 계산식이 딱 떨어지게 나오면 이게 뭐다라고 알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부수적인 그 근거 수치들을 통해서 본 걸 보면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비관세 장벽. 네.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아마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도 네. 미국이 지금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호 관세에 다 녹여낸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실제 한미 FTA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보면 0.79%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발표 당시에 보면 지금 50%의 그 관세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그 절반이 25%를 상호 관세로 부과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네. 안 가는 이런 상황인 거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또 논란이 된 게 계산법이 뭐 전문가에 의해서 이거 같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이 이제 그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거를 반을 치면은 반을 나누면 25%가 나와요. 그렇게 네. 계산이 됐을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도 네. 같은 공식을 대면 지금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율로 나온 수치랑 거의 일치하거나 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 추론이 맞을 확률이 높겠네요. 지금 추론이지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겨우 이런 산식에 의해서 지금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얘기하고 몇 달간 끌어왔던 그 정밀 분석한 결과가 겨우 이런 산식이면 이게 뭐냐라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거가 맞다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 모든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관세는 결국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이제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네. 당장 기업들은 좀 비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25%가 아까 중간 순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높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되게 높은 수준인 게 일단은 FTA를 체결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랑 직접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도 우리가 좀 더 관세율이 높으니까 단순하게만 보면 가격 경쟁력에 조금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한국에서만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곳에 다 생산 기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아까 베트남은 46% 46%라고 하셨죠. 네. 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 생산 많이 하는데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든 휴대폰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삼성전자 휴대폰은 46%의 관세를 부과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25% 관세만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으로 사실 이 관세 여파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금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그 25% 관세도 정식 발효된 거죠? 네.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발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게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다 이렇게 25%의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역시 네. 자동차가 우리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작년 같은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347억 달러 약 51조 원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 중에서 수출 규모 중에서 자동차 수출액 중에서 절반 정도를 미국에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타격이 걱정이 되고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이번 관세 발효로 인해서 당장 가격 인상을 생각하진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 현지 생산을 늘려서 이런 관세의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세 번째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연간 120만 대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현지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는 더해지진 않았습니다. 별개로 네. 이제 25%만 적용됩니다. 그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많은 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미국 내에서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상호관세 발표한 장소가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이제 열린 행사에서 발표한 건데,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네. 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오늘은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고 미국이 다시 부유해질 것이고 뭐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것이고 온갖 자화자찬들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대단해질 것이다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관세로 세수가 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관세로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 수입 상품을 덜 구매하게 되면서 네. 세입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동차 이번에 발효됐으니까 25% 관세가 부과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47조 원의 신규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전망하는데, 최근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서 분석은 오히려 신차 구매 가격이 13% 올라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미국 가정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세 공격에 각 국가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반응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안 내놓은 곳도 있고, 일단은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 중국은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10%씩 더해서 20% 관세 맞았고, 이번에 34%까지 추가로 상호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거의 60% 가까이 관세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공약이랑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며 반격 조치를 하겠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현재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관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아직 발효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이번에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그 협정에 따라서 무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밝혔고, 다만 기존에 부과됐던 25% 관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예를 들어서 펜타닐이라든지 마약과 이민자 문제 네, 때문에요. 이민자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타결을 짓는지에 따라서 25%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옵션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유럽연합도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네, 네. 상호관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깊은 유감이고 이번 조치가 초래할 막대할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유럽연합도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일부 그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실패하면 자동차를 포함해서 두 번째 조치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 네.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그 상호 관세 조치의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미국의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상호관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게 될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 수장들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열었고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금융 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대응 계획에 따라서 모든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책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정치권에 국회에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이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네요. 그래서 네. 통상교섭본부장 박미를 포함해서 각 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강도 높은 트럼프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가진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도 한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난처로 꼽히고 있는 식음료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르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한 후에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 걸로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예. 미국 선물부터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도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뭐 우려 대비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해가지고 네. 연기금이 그래도 많이 안도했습니다. 막판에 많이 좀 사들이면서 좀 진정이 된 건가요? 아마 상대적인 그런 피해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국가들 간에도 관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과도한 관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 선방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전 네. 충격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맞습니다.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국내 식음료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는 것 같긴 하다가 이제 일견 드는 생각인데 네. 실제로 어떨지 네. 궁금해요. 오늘은 식음료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제가 종가를 오늘은 못 봐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 식품주들도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낙폭을 키우다가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합권으로 많이 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 식품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영향 봤을 때 뭐 이전 방송에서나 뭐 다른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상호 관세 한 10% 정도를 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25%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6. 네. 네. 이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은 일단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제가 10%를 가정했을 때는 뭐 10%라면 절대 가격이 낮은 식품업체 특성상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한 번에 25% 인상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일부는 이제 좀 관세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이제 식품에서 주요하게 해외 모멘텀으로 보는 기업들이 뭐 CJ 제일제당, 풀무원, 농심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법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 삼양식품은 네. 100% 수출이기 때문에 네. 관세 영향권에 있다. 그리고 뭐 작은 기업 중에는 뭐 빙그레 같은 기업도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관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조금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10% 정도 예상을 하셨다가 네. 이제 25%로 전격 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쯤부터 좀 생각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그게 사실 궁금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국가별로 뭐 20%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계속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 발언 이후에 예상하기 어렵지만 기존에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멈추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식음료 업계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힘을 받는 경기 방어주다. 이 얘기가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물론 방어주인 점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내구재라든가 이런 이제 좀 고가의 품목들보다는
우리가 사실 뭐 안 먹고 살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가 꾸준하다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식품업체도 뭐 좋은 상황인 건 아니죠. 예. 네.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량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환경에서는 네. 음식료품 안에서도 좀 필수재 성격의 제품들이 있고 약간 경기를 타는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그 안에 네. 상대적으로 예를 네. 음료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경기 이런 타는 게. 이런 네. 제품들은 이제 주류를 경기를 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 업황이 소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부진한 건 맞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식품업체들과 인터뷰를 두루 해보면 예. 여전히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뭐 소비 환경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쪽에 코멘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 식음료주가 제법 그 눈에 띄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3월까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SP 삼립이나 네. 뭐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네. 이게 전반적인 뭐 식품 섹터의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많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SPC 삼립은 올해 이제 처음에 좀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이 계열사인 베이커리 네. 그룹에서 이제 미국에 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생겼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 야구와 이제 협업한 콜라보한 제품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네. 여기에 따른 예전에 그 만화 캐릭터 포켓몬의 빵으로도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1분기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을 좀 줄이면서 더 높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좀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중국은 유통업체들과 이 계약을 조정하면서 매출이 중단됐던 매출 공백이 좀 있고요. 중국은 일부 점포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되돌림이 나오고 베트남, 러시아에서 고성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래서 네. 가격 인상 효과 등을 감안해서 올해도 이제 매출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오리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농심, 오뚜기, 삼양, SPC, 삼리 전부 다 가격 인상하지 않았나요? 오리온, 혜태 이런 데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상승으로 조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네.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격 인상은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료나 주류 빼놓고는 좀 아무래도 좀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하고 식음료주가 그다음에 가격 인상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 맞습니다. 곡물가는 지금 좀 플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하락기였고 올해는 네. 좀 큰 변수 없이 움직이는데 환율이 좀 걱정이죠. 지금은 전년비 봤을 때 네. 환율 부담이 있고 최근까지는 이제 뭐 커피 가격이나 예, 뭐 예. 코코아 그다음에 이제 유지류 이런 제품들은 좀 개별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 품목에 가격 부담을 유지류는 뭐 버터 뭐 이런 거예요? 유지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팜유라든지 팜유. 약간 튀김에 많이 쓰이는 이런 이제 기름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네. 그 미국 토크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 나서 며칠 동안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그 네.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흘인가 동안에 2,640억 원 네. 급등하는 그런 깜짝 증가했죠. 효과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전에 삼양식품의 이제 그 특정 제품이 이 인기를 끌었을 때도 미국의 래퍼 카디비라는 래퍼 이제 이 10대 20대 인기가 많은 네. 카디비라는 래퍼가 이제 쇼츠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에 SNS에 올리면서 네.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팬들로 하여금 호기심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좋아할까? 또 팬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해보고 싶은 이 초기 호기심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네. 초기에 뭐 품귀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그 뒤 이후에 소비자층을 이제 저변을 확대하게 되면 재구매가 나오면서 이 스테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이전에 몇몇 제품들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테디로 자리 잡는 경우가 더 많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기간을 본다라면 네.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테디로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네. 1년 안쪽으로 사그라든다라면 뭐 예전에 그런 좀 인기를 끌었던 프리미엄
짜장라면이나 짬뽕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안에 네. 인기가 좋다가 이제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제품들은 스테디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로 제품이 인기를 끌었을 때 예. 한 1년 정도 이상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뭔가 SNS 컨텐츠를 만들고 이 호기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 토크쇼에 잠깐 소개됐다고 이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잭팟이 터질 수 있을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요즘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기능을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당장에 이제 지금 실적은 확인하기 어렵겠죠. 예, 네.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소비자들 뭐 구매를 하고 이런다라면 이제 한 1분기 이상 걸리겠지만 말씀드린 건 이제 식품에서도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트워킹 효과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이 구매를 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식품은 아무래도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구매했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 아무리 이게 그렇죠.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먹는 제품을 버린다라는 게 약간 거부감도 있고, 예. 네, 약간의 죄책감도 죄책감도 있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일은 소비자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네트워킹 효과가 이제 담보해 주는 거 맛이 괜찮더라. 내 주변의 지인들이나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의 입맛인 사람들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고 먹게 했으니, 되죠. 네. 예. 일종의 뭐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는 거니까 네.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에 소개된 부분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식음료계 보면은 요즘은요 수출이라든가 네. 글로벌 마케팅에서 얼마나 잘 점유를 하는가가 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식품이 단순히 이제 식품으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의 이제 일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했을 때 단순히 이제 취식으로만 목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제품을 구매해서 취식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런 SNS에도 올릴 수 있고 네. 또 친구들한테 관련해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식품 제품들의 맛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냉동만두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의 특정 브랜드 제품 이후에 전반적인 브랜드 퀄리티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맛 평균이 상향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는 맛과 기본 브랜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난다면 그 네. 이후부터는 뭔가 네. 여기서 내가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컨텐츠적인 요소가 있을까에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해서 컨텐츠, 뭐 영화, 드라마 또는 K-팝과 콜라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주 수출액도 지난해 최초로 연간 2억 달러 돌파했다면서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네, 네. 로제 아파트 노래로 네, 소주 네. 이제 수출액 상승 말씀하셨었는데 말씀하셨었는데, 네, 2억 달러 돌파면은 이게 그 전년보다 제법 늘은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난해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문화 콘텐츠적으로는 부흥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로제시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오징어 게임 2도 방영이 됐고 그리고 흑백 요리사도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그러네요. 누렸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좀 문화 콘텐츠적으로는 또 아주 화랑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소주는 대표적인 K 콘텐츠의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방송,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나 마시는 게 이제 소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 초록병에 든 이건 뭐지? 제품이 뭐길래 저렇게 항상 마시는 걸까라는 네.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이 할랄 쪽이어서 이제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알코올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초록색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팔거든요. 예, 그 소주를 먹는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소주에 관심이 높고 실제로 현지 업체들이 한글 브랜드를 단 소주 제품을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와 확실히 좀 연동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고 네. 아파트를 통해서 뭐 이런 소맥 문화도 알려지게 되면 네.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네. 소주 밑에다가 기영 소주 이렇게 써서 가져온 거예요. 네, 네. 제 이름이 성기영이지 않습니까? 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소주가 너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거 해본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잠시 해봤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였습니까? 아니. 네. 자, 국내 얘기로 좀 돌아오면 요즘 석 달간 품목과 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그 뭐 커피, 초콜릿, 빵, 케이크 전부 다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면 네. 이게 소비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은 없는 건가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저항을 고려하면서도 네. 가격 인상에 이제 신중한 입장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타이밍이 조금 정치적으로 공백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약간 타이밍적으로 원가 부담이 있기도 하고 말씀드린 정부 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 인상하는데 좀 부담이 다른 때보다 적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예. 이슈적으로도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예, 약간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주목되지 않을 수 있는 네. 워낙 큰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요즘은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하더라도 사실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맞아떨어졌고 네. 원재료 부담은 옥수수 소맥 대두는 안정적이지만 네. 말씀드렸던 커피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많이 급등했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원재료 부담도 있고 유틸리티 비용 인건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좀 줄을 잇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식량을 무기화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면 네. 이게 결국은 국내 음식료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업체들이 이쪽에 대해서 뭐 통합 구매라든지 뭐 구매처 다변화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 전략을 짜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2년도 원가 급등기를 한번 또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전략들을 많이 이제 세웠고 향후에 이런 이제 공급망 이슈, 공급 불안 쪽은 계속 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식음료 업계가 그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가 고환율에 대해서. 네. 일단은 당장은 사실 가격 인상이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해외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러운 해칭이 되는 구조로 지금 해외 비즈니스는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올해도 화두는 이제 해외 쪽 성장입니다. 해외 신제품, 해외 쪽 법인, 해외 수출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쪽 비중이 줄어들고 해외 비중이 올라가면서 해칭하는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라면 물론이고 뭐 과자, 이젠 소주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네. 앞으로 어떤 게 좀 뜰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좀 주의 깊게 보신 거 있나요? 품목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 식문화라는 게 네. 아주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뭔가 이 탄수화물 성분의 이제 원재료에 뭐 단백질, 뭐 야채 이런 제품들을 싸서 먹는 골고루, 음식은 예. 뭐 다 비슷합니다. 햄버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케밥도 그렇고 그러네요. 뭐 타코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양식이.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거부감이 적은 제품이면서 약간 글로벌도 사실은 이 고물가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한 4, 5, 6불 정도 레벨에서 식사를 좀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라면 그게 뭘까요? 그럼 뭐 저는 지금 아직 시장이 크진 않지만 또 우리나라 스타일의 핫도그 같은 제품도 인기가 또 있을 것 같고요. K 핫도그라고 해서. 네. 네, 그리고 뭐 김밥 같은 경우도 좀 형태가 다변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네. 주먹밥이라든지 해서 약간 식사를 대체하는 좀 간편식 쪽에서 HMR 쪽에서 또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라면을 일단 카테고리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네. 향후에도 이제 라면은 새로운 플레이버나 브랜드가 나올 여지가 충분한 제품으로 보거든요. 가격이 네.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던 라면에서 신제품을 기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카테고리 확장이라면 이제 간편식 HMR 쪽에서 이제 제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세 25% 관세 부과로 조금 더 시장은 좀 어려워질 거로 생각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음식료 업계도. 그럼 어떻게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투자 아이디어는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환율 이슈, 원재료 이슈, 불확실성이 계속 크고 내수 소비 연계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수에서의 매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 쪽 이슈가 여전히 올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해외 성장이 예상되는 이제 오리온 같은 기업들, 해외에서 신제품 또는 뭐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해외 성장, 오리온, 삼해식품 같이 해외 비중이 계속 커지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올해도 밀섹터를 보는 해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최근에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1분기에 예고한 신작들이 연이어 출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이 트럼프발 관세 영향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게임 산업의 규모가 이렇다 하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천억 불 정도 되고 네. 이제 이게 300조면은 사실 뭐 어떤 다른 네. 섹터들하고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네. 연간 시장이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의 2천만 원 곱해 보시면 한 2천조 시장이거든요. 네. 2천조, 2,500조. 그 이제 그 거대한 자동차 시장. 그게 2,000조인데 300조면 굉장히 네, 크네요. 엄청 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많이 전문이시잖아요. 예. 네,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요.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이제 네. K-팝 K-팝. 으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어떤 부대적인 인접 효과 다 감안해도 네. 20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게임이 엄청난 시장이네요. 엄청 큰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뭐 콘텐츠 진흥원 기준으로 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네. 게임이 거의 40에서 45% 차지하는 네. 최다 수출 카테고리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뭐 K-팝도 있고 또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규모가 게임 대비로 훨씬 작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300조라는 게 네. 이게 전 세계, 전 세계 게임 시장. 말씀하신 거였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는 한 뭐 3, 4조 아, 그 정도 네. 이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게임 시장으로 본다면 한 7%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 4-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네. 지난해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 게임 시장 그 성장률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은 네. 전 세계 시장은 0.2% 증가해서 네. 사실은 거의 성장은 없었었고요. 모바일과 PC 시장은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네. 콘솔 게임 시장이 네. 좀 많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많이 마이너스. 예, 한 네. 8-9% 정도 글로벌 시장이 1년 동안 8-9% 빠진 거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콘솔 게임은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리고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네. 같은 이제 그런 게임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네. 콘솔 게임 시장이라고. 네. 근데 이제 부릅니다. 모바일하고 PC는 성장했는데 네. 콘솔 게임은 역성장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우리 게임 시장 해외 수출은 어느 정도 돼요? 수출 규모가 일단은 뭐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네. 한 이제 45% 네. 뭐 그 정도 되고요. 네. 예. 뭐 수출 규모는 이제 뭐 한 1조 정도? 예,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임 산업, 나는 게임을 안 하지만 네네. 하지만 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네. 투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게임 산업 주를 내 그 네네. 바구니에 넣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게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네. 게임 산업 하면은 이제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네. 동시에 또 주기적으로 작품 출시하고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개발하고 관리하는 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IT 산업의 특성도 있고 네.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또 동시에 갖고 예, 맞습니다. 있어서 예. 이게 어떻게 좀 분류를 일단은 이제 네. IT가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예, 뭐 AI 기술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속성에 훨씬 더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흥행 산업이고요. 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문화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가령 이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네. 게임은 이제 파노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의 게임들을 판호라 그러죠. 네. 예.
판호를 기반으로 이제 외국의 게임들을 자국에서 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있는 게 허가권 같은 걸 맞습니다. 판호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적인 속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단순히 그냥 IT 기술이면 네. 사실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럼 주가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여요, 보통? 사실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7-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신작 출시 이전에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지금은 게임주를 사기 좋은 시점이라서 뭐 웬만한 게임주는 다 같이 올라요.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누구 오를 때 누구 빠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럼 언제 오르느냐? 신작이 출시되기 이전에. 예. 네, 그때 쭉 신작 출시 전까지 쭉 오르다가요. 네. 신작이 출시되면 귀신같이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는 게 빠집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만큼 네. 압도적인 흥행.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흥행해도 20% 빠지고요. 네. 흥행 못하면 30-40% 빠지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예. 이제 신작이 나올 때 예고됐을 때부터 투자했다가 네. 나온다 그렇죠. 결정이 된다 날짜 네. 그러면 빼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에서 투자자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더 나오는 일찍 날 빼요. 좀 더 일찍 맞습니다. 그 게임 네. 산업의 적정 네. PBR은 그럼 어느 정도로 봐야 사실은 돼요? 이제 그 업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모바일 게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게임사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사면은 8배에서 한 13배, 14배 이렇게 퍼가 형성이 되고요. 네. 네, 저점 고점이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PC는요? PC 콘솔을 위주로 하는 게임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12배에서 20배. 조금 더 레인지가 훨씬 넓군요. 레인지도 넓고 예. 그 밴드 자체가 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재개 전에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일단은 게임주가 예. 지금 한국의 게임사들은 투자할 때는 냉정하게 아니다. 예,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사를 제외하면, 네. 예, 크래프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사들은 현재 이제 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투자자들이 가장 보는 핵심 지표가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적의 성장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게임주는 공매도 재개 이전에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볼 때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게임은 어때요?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매출이 쭉 일단은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네네. 게임의 소비할 여력도 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불황이 와서 네. 보통은 이제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많이 있는다. 네, 네. 그럼 그때는 또 아이러니하게 게임 매출이 올라갑니다. 또 팬데믹 이럴 때도 게임 네, 매출이 그때도 게임 매출 올랐었죠. 엄청 좋았었죠. 그래서 경기에는 좀 다분히 중립적인데 네. 예, 가처분 소득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가 정의 있다. 같이 예. 간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게임하면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 떠오르는데 네. 일본 출장 최근 다녀오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확실히 우리나라 게임사보다는 네. 이제 콘솔이나 PC 기반의 게임 기업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콘솔 PC IP들은 네. 모바일 게임보다는 네. 게이머들 즉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IP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도 주주하는 정책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즉 한국 게임사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해당 성향도 좋다면서요? 30에서 50% 어이구. 정도를 주주에게 뭐 아주 안정적으로 환원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의 평가 네. 결국은 주가 네. 수익 배수가 네. 한국 게임사들 대비 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로 더 높은 퍼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콘솔 말씀하셨는데 닌텐도가 스위치 2인가요? 네, 어제 밤에 나왔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이 좀 차이가 자극하고 막 차이 맞습니다.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뿔난 사람들도 뿔이 많던데요. 많이 났죠. 예, 그러니까 자국 근데 이제 일본 자국에서만 50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네. 미국 가격도 유럽 가격도 네. 한국 가격도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60한 3만 원에서 69만 원 사이에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65만 원이니까 딱 그 중간점 정도로 나왔고요. 네. 뭐 일본 가격을
가격을 빼고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스위치 1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한 40-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또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음성 채팅 기능이 추가돼서 게임 챗. 네. 그래서 그냥 조이스틱상에서 네. C 버튼, 챗 버튼을 누르면 네. 저는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 댁에서 하실 때 그 C 버튼만 서로 누르면 그 전화를 따로 안 걸어도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업그레이드 게임을 됐군요, AI가. 같은 게임을 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일본 기업은 어떤 기업이 괜찮을지 일단 예. 이제 닌텐도하고요, 네. 세가 이 두 개 기업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닌텐도는 스위치 2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슈퍼 마리오나 또 포켓몬 사실 이 두 개에서 게임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막강한 IP를 구축하고 있는 닌텐도 그리고 세가도 소닉이라는 캐릭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 미국 시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쪽으로도 작년도에 고무적인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네. 세가는 이제 소닉 IP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퍼가 많이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었고 예. 닌텐도는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네. 스위치 2 하드웨어랑 동시에 발매되는 마리오 카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6월에 네, 같이 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요. 국내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은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파악하세요? 일단 모바일 쪽은 상당히 잘해왔었는데 네.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네, 네. 한국 기업들이 잘하던 부분들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솔 PC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뒤처진 감이 있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네. 한국의 게임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곳 네. 크래프톤과 넥슨이라는 기업이 네. 이 콘솔 쪽에서 상당히 좀 분발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넥슨에서 데이브 더 다이버라던가 네, 네. 또 크래프톤에서 올 여름에 나오게 될 서브노티카 시리즈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K-팝 있습니다. 쪽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네. 이 게임도 많이 하시나 봐요. 게임도 이제 제 주력 섹터 중에 하나여서 저랑 게임 쪽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외자 판호 많이 그 해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경쟁력 갖고 네. 추격을 좀 멀리 따돌려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네. 이제 판호를 받아서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에 출시를 해도 예전처럼 뭐 흥행이 보장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네. 아직까지 중국 개발사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네. 콘솔 PC 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행히 올해 넥슨 크래프톤 외에도 펄어비스나 뭐 조이시티나 네. 네오이즈 넷마블 이런 게임사들이 4분기 네. 연말 쪽이긴 하지만 4분기부터는 각각 콘솔 쪽에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출시를 선을 내보입니다. 네, 넷마블 말씀하셨는데 네. 그 3N 중에 하나인 넷마블인데 네. NC소프트 넥슨 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특히 3N 중에서 예. 넷마블과 NC소프트 이 두 개 기업은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콘솔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업은 개발 인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 사람 결국은 이제 맨파워가 네. 이제 장기적인 개발력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넷마블과 NC소프트가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좀 저력이 남아 있다. 네. 예, 좀 그런 개발 파이프라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게임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끝으로 제일 첫 번째는 도움 말씀 일단 주세요. 예. 신작 라인업. 아까 말씀하신 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작 라인업이 언제 있느냐.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네. 콘솔 PC 비중이 현재 얼마인가. 아. 그래서 신작 언제 나오고 콘솔 콘솔 PC 몇 퍼센트 비중인가. 네. 요거 두 개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작 플러스 콘솔 두 네. 가지 외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